Never was an early riser, used to be an up all nighter. Never saw the morning light quite like I do now. Never said no to a party, never started saving money, but everything.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결합이 됐을 때 이 지방에 누가 올 수 있느냐? 아무나 다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이든 불포화 지방산이든 우리는 가리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것이 포화 지방이냐 불포화 지방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좀 이중결합을 두고 있는 부분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지방산 하나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두 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이것은 바로 요 fat이 요거는 포화 지방을, 자, fat은 뭐라고 얘기했죠?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는 거. 버터, 동물성 지방, 딱딱한 기름이죠. 물에 그냥 고체 상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전부 포화 지방입니다. 오일, 불포화 지방인 것이죠. 왜 이렇게 두껍지? 이게? 그렇구나.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래서 fat으로 대변되는 이것은 주로 동물성 지방이고, 오일은 식물성이고, 이들을 만들어낼 때,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이 대사작용의 이 특성상, 동물에서는 주로 포화지방산들을 합성을 해내고 식물에서는 불포화지방산들을 합성해내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서 연결시켜서 지방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딱딱한 굳어지는, 상온에서 굳어지는 fat 또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물질을 보는 식물성 지방이 서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왜 포화지방은 이렇게 고체이고 불포화지방은 액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지방산의 꼬리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이러한 불포화 지방들은 같은 이 지방산의 개수를 가지고 훨씬 더 큰 단위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못 찾겠다. 글씨 좀 잘 쓰자. 단위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 각진 요 꼬리 부분 때문에 이들을 전부 한쪽에 이렇게 모으려고 보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훨씬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액체 상태로. 반면에 포화지방은 마치 군대에서 제식하고 있는 장병들처럼 꼼짝 못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 각도가 없으니까 이 지방산들의 각도가 전부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적은 단위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고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액체이고 포화 지방은 고체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그러면 이 식물성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 사실은 뭐 건강에도 좋고, 왜 건강에 좋으냐, 그들이 훨씬 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순환기를 통해서 도울 때 중간에 가다가 딱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훨씬 덜할 것이죠.
훨씬 더 유동적으로 잘 흘려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심혈관계 이 질환을 포화지방, 동물성인 포화지방보다 훨씬 더 덜 유발을 시키게 되니까 건강에 더 좋은 것인데, 근데 이제 버터 대신에 식용유를 써서 빵을 발라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발라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뭐 뿌려야지 여기다. 그러면 빵은 적셔지게 되고, 식빵을 발라 먹을 때. 이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 버터가 아무리 몸에 나쁘다 해도 나는 버터가 훨씬 맛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버터처럼 이 상온에서 딱딱하게 좀 고체 상태로 있으면서도 이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마저린이라고 하는, 마가린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나? 마저린은 어떻게 만들어낸 것인가? 그냥 식용유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식물성 기름을 일부러 인공적으로 고체로 만들어서 하는 게 일단 마저린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인공적인 수소 첨가를 통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거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적으로 이 수소를 그런데 문제는 인공적으로 이렇게 수소를 첨가하면 완전히 100% 포화 지방을 만들지 않는 한 중간중간에 아직 남아있는, 중간중간에 이제 아직도 불포화 지방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는 이제 그것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럴 때 이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각도를 인위적으로는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랜덤하게. 그건 무슨 소리냐? 자, 여기서 하나는 이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인공적으로 수소를 첨가해서 만들어낸 결과로 나타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중결합에 어떤 식으로 이루고 있는지를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결합이 여기서 탄소사의 이중결합이 있는데, 그런데 요 R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은 또 다른 탄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탄소와 결합을 이루고 있는 그 나머지 수소들은, 근데 그 위치가 전부, 탄소들은 전부 아래쪽에, 수소들은 전부 위쪽으로 서로 남과 북이 서로 갈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이러한 형태의 그러한 이중결합을 우리는 이것을 시스라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스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요 불포화 지방산을 이루는 요 결합은 보세요. 이 이중결합 사이를 두고 탄소가 위아래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찌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소도 마찬가지로 그럼 엉겁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서로 다르게 지금 한쪽으로 지금 몰아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제 위쪽 아래쪽을 둘 다 차지해서 이제 있는 그러한 결합을 우리는 트랜스라고, 원래 이 트랜스가 아니라 트랜스 이놈아.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랜스는. 시스는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뭐가,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이제 포화 지방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서 고체 상태로 이렇게 딱딱하게 더 만들어내는 것은 이해가 가나, 훨씬 더 심각한 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관상동맥 질환, 간 질환,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심각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참 아주 재밌는 얘기가 이제 떠올려지게 됩니다. 아니 왜 트랜스 지방은 왜 오히려 더 포화 지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강에 저해가 되는 것이야? 분해 문제 때문에 그래. 분해.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희한한 형태의 트랜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이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그것을 본 적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을 제대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부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해를 못 시키고 있게 되니까 그냥 큰 물질대로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히게 만들고 하니까 관상동맥 질환이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을 하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와가지고서 분해해 달라고 졸라대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여기서 마치 우리가 수크랄로스의 지난 시간에 봤던 거기서 왜 그러니까 일단 수크랄로스가 인공 감미료로서 왜 이렇게 좋으냐, 몸에 들어왔는데 이걸 분해를 못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본 적이 없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단맛만 우리에게 남겨주고 그냥 아쉬움만 남겨주고 몸 밖을 빠져나가게 되니까 인공 감미료가 아니라 인공 설탕으로서 매우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것이 또 똑같이 이제 같은 면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게끔 해주는데, 인체에서 이 생명체 내에서 얼마나 이 구조적으로 아주 미세한 그 구조 차이도 효소들이, 그것들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효소들이 부재하면은 그게 처리를 못한다는 사례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필수지방산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은 주로 식물성 또는 동물성 불포화 지방산들을 필수지방산이라고 하고, 오메가3, 오메가6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필수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전부 다 시스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중 결합이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새우나 전갈의 꼬리처럼 그대로 같은 각도로 점점 더 심화돼서 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왜 몸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오메가3, 오메가6 그런 것들을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얘기로서, 이거 지질 얘기하고 한데도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하려 하면 어쩌려고 이거 계속 질질 끌고 앉았지. 참나 나도 한심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번호를 붙일 때, 번호를 매길 때 순서가 딱딱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들을 번호를 우리가 이제 이 핵산을 볼 때도 또다시 번호 매기는 것이 중요성이 나오겠지만, 이 지방산의 경우도 번호를 붙이는 순서는 원래 여기서부터 이 카르복실기가 있는 여기서부터는 1번으로 해서 1바, 2바, 3바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요것을 우리는 알파 형식의 알파 리놀레이크 애시드라고 하는데, 이 알파 리놀레이크 애시드는 사실은 오메가3 지방산이다. 뭔 소리야? 오메가3라는 오메가는 끝에서부터 탄소에다가 번호를 붙이는 그런 또 이상한 반골들이 생겨나가지고, 이것은 이제 의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생화학을 전공했던 이제 화학자들은 여기서부터 1번부터는 이제 카르복실기부터 번호를 붙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니들이 왜 네 맘대로 그렇게 붙여? 나는 꼬리서부터 탄소를 붙이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붙여나갔을 때 3번 탄소에서부터 첫 번째 불포화 지방산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6번 탄소에서 끝에서 6번째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오메가6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서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라고 할 때, 이제 주로 서양 사람들이 이 오메가를 알파벳에서 이제 히랍 그리크에서 오메가가 제일 끝에 있는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인지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지질은 이제 지방산이 이제 글리세롤하고 연결되어 있는 같은 기본 구조에서 이제 파격을 이루어 가지고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지질입니다. 파격은 원래 지방산 글리세롤이 있을 때 지방산이 3개가 여기 끼워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플러그 하나가
지방산이 끼워져야 될 그 플러그 구실을 해주는 그 글리세롤에 있는 이 OH가 딴짓을 해버린 거죠. 머리를 싹 올려가지고서 밑에 머리를 딱 밑에 가서 밑에 있는 지방산들하고 연결을 하게끔, 그래서 세 개의 이제 꼬리를 갖게끔 되어 있는데 그쪽 한쪽의 부분을 위로 올려가지고서 니들하고는 거래 안 해 하고 위에서 딴 친구들하고 연결해서 놀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 인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인이 뭡니까? 인산, 파스파이트가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산소가 4개가 거기 좀 들어가 있는,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극성인 물질이 거기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여기가 양친매성이라고 하는 원래 지방산이 가지고 있는 그 양친매성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이 여기서는 아주 극명하게, 이것이야말로 바로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아수라 백작이 여기서 탄생을 한 겁니다. 양면이 친수성과 소수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그런. 그래서 친수성 머리 부분과 이쪽에 인산기가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원래 지방산을 지방으로 만들 때 기본적인 모듈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던 요 글리세롤이 있는 자리인데, 자 보세요. 원래 글리세롤이 에스터 결합을 이렇게 되면 요 부분이 이제 에스터 결합을 이루고 있었던 부분인데, 하나 어디 갔어? 이제 에스터 결합을 여기서 이쪽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이쪽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나는 이 친구와 에스터 결합을 이루겠다. 그래서 요 인산이라고 하는 요 파스페이트가 여기에 와서 딱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인산 혼자만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산이 오면 자기 동네 친구들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같이 놀던 이 친구들, 이 녀석도 또 친수성이네 여기.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질비하게 마구마구 붙어가지고서 여기를 완전히 영어로 이 하이드로필릭이라고 하는 친수성 머리를 엄청나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성 하이드로포빅 꼬리는 여전히 이쪽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머리 친수성, 꼬리 소수성,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양면성이 엠피필릭한 양친매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깥에다가 이것을 던져놓게 되면은 이제 수용액에서 마이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번 쫙 뭉치게 돼. 왜 이게 수용액에다 던져놓게 되면 친수성 머리들은 물과 이렇게 접촉을 해도 상관이 없으나 소수성 꼬리들은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소수성 이 하이드로포빅 인터액션에서 소수성 이제 소수성 인터액션을 뭐라 그랬지 내가? 한국말로 소수성 이 반데르바스 결합과 소수성 하이드로포빅 인터액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소수성 꼬리들이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 힘을 이제 반데르바스 결합이 이제 연결시켜 준다는 그런 소수성 상호작용 그래. 네. 이걸 얘기했을 때 언급을 했듯이 이게 마이셀은 아주 그 인지질들이 몇 개 안 될 때 아주 한쪽 일면만 이렇게 수용성에서 원을 그리게 되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만 그 인지질의 개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중. 그래서 phospholipid bilayer라고 하는 인지질 이중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인지질 이중층. 바로 이 인지질 이중층이 우리의 세포막을 형성해주는 하는 기본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쪽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는 요 소수성 꼬리들이 자기들끼리 뭉쳐 있게 되는 것이고, 바깥쪽은 물을 얼마든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상대해 줄 수 있는 친수성, 인지질들의 그런 친수성 머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생명체 원형질막이라는 것이 세포막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멤브레인 또는 셀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세포막, 저절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이제 라이포솜이라고 해서, 리포솜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리포솜을 만들어 가지고 화장품 같은 거 만들어서, 화장품을 만들 때 그 화장품의 이 특성, 이 물질을 요 리포솜 형태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피부에다 바르면 뭐 곱게 먹어요 하는. 왜? 이들은 바깥쪽에서 세포막으로 훨씬 더 침투하기가 좋은 요 지질, 소수성 꼬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포막과 동일한 구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생체 안에다가 훨씬 더 잘 흡수가 잘 되도록, 라이포솜을 또 이제 제약회사 같은 데서 약을 만들 때 이 안에다가 어떤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이 워낙 친수성이라서, 친수성 물질들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포막을 통과를 하지 못하는 약을 암만 들다 먹여봤자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켜서 어느 표적에 가서 세포막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약에 대한 특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흡수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수용체에 대해서 우리가 듣보잡인데, 듣보잡 약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을 리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런 리포솜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약을 이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딜리버리가 엄청 잘 될 거죠. 또 이 요즘 그 통용하는 그 무엇이냐고, RNA, DNA 백신 있잖아요. 백신. 모더나 RNA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DNA 백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하면 이들은 세포 안으로 훨씬 더 세포 막약과 같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흡수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하는 식으로 이 리포솜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엇이냐? 스테로이드의 일종,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의 전구체. 스테로이드의 일종이라고 사실 말하기보다는 모든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정리하면 인지질, 왜 있느냐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혈관 질환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얼핏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고, 일단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등이 스테로이드의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거 말고도 코티졸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들도 있고 하는데, 이들은 전부 다 이 색깔로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요 기본 구조, 이것을 우리는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질이에요. 이게 이렇게 울뚝불뚝하게 나와 있더라도 이들의 이제 극성이 없기 때문에 지질의 일종인데, 조금 짧은 지질의 일종인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부 여기서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생긴 물질입니다. 이거를 자르고 다듬고 막 이발소 가서, 미용실 가서 자르고 다듬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론 모든 세포에서, 조직에서 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나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일반 세포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그 분비샘이 아닌 다른 일반 세포들에서는 콜레스테롤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이들에게서는 첫 번째는 이제 세포의 강도를 높여두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강도가 이들이 없으면은 세포막이 너무너무 흐물흐물하게 돼가지고서 제대로 이제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콜레스테롤은 없어서는 안 된 아주 중요한 지질이고 다만 너무 많아서 탈일 뿐이지. 또 다른 경우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세포막 자체의 이 흡수성,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수를 하는 것을 차단을 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게 되는, 이 콜레스테롤이 없는 세포막은 훨씬 여러 가지 많은 여러 물질들을 그냥 여과 없이 투과시키게 되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포막의 콜레스테롤은 매우 중요한 물질이 됩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은 좀 이 교과서가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장에서 탄수화물과 지질에 대해서 이 생물체로는 고분자 물질로서 그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사작용을 통한 에너지, 생화학 반응과 에너지, 나름 이해를 그렇게 못할 부분은 아니나, 왜냐하면 탄수화물과 지질은 물론 이제 지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인지질의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하지만 보다 1차적인 이들의 기능은 에너지로서 에너지의 근본적인 하나의 소스, 제공원, 또는 그 에너지에 저장하는,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을 따로 저장을 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지방 세포들이 피하 지방에 깔려가지고 우리가 많이 있어서 사실 그러한 지방 조직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또 기능들을 수행을 하니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측면으로 그러한 지방 조직 세포들의 또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측면들이 사실 일반 생물학 2에서 그것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해서 이미 우리가 그 대사에 관해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관해서는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은 일종의 분해가 되는 과정으로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가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외부로 밖으로 방출이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는 또 발열 반응이라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대로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동화작용은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작은 단위체들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이 되어가는 그런 반응이니까 에너지를 주입을 하지 못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반응이니까 비자발적인 반응이죠. 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은 자발적인 반응이냐?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유가 훨씬 더 에너지 추이로서 안정적인 상태로 이제 반응물들이 안정적인 에너지 준위 측면에서 산물로 변화하려고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물질들이 그렇게 되고자 하는 특성을 이미 우주에서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반면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로, 반응의 결과로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것을 무질서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단순히 무질서도라고 엔트로피를 이해를 했다가는 왜 이화작용이 항상 자발적인 반응이 되는지는 이해를 조금 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평형 상태, 화학적인 평형, 에너지 준위 상태에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면 왜 이것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자발적인 반응인지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 반대는, 그러니까 평형 상태, 항상 너하고 나하고 항상 동일하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지는 그런, 그것이 언제나 평등하게 되는, 모든 우주 만물은 그런 식을, 그 방면으로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빅뱅이 지금 해서 계속 팽창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우주의 처음에 초기에 우주가 탄생하면서 그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쪽 물질이 이 넓은 우주 공간을 다 놔두고 거기서 그렇게 움켜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폭발하는 거지. 그래서 쭉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까지 완전히 다 꽉 찰 때까지.
그러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각설하고, 그래서 이들은 각각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각각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종류의 반응,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요 반응들의 특징은 언제나 혼자 따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치 양방 도로처럼, 일방통행 도로가 아닌 양방 도로처럼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되면 그 덕택의 그 반대급부로 그 반응에 참여하는 또 다른 상대방은 환원이 되게 되는 그런 반응인데, 이 반응에 대한 이해 역시 우리가 특히 나중에 이제 유기호흡과 그것을 볼 때, 유기호흡과 광합성을 살펴볼 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물론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산화가 되고 산소와 멀어지게 되면 환원한다고 이렇게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엄밀하게 보면은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산화가 되는 것이고, 전자를 얻게 되면 환원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산소와 결합하게 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같이 바라봐도 됩니다. 산소, 워낙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산소와 결합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전부 전자를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소한테. 그러면 산소는 덕택에 그 전자를 얻어서 탈취해서 자기가 환원이 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산화 환원 반응은 절대로 혼자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화가 되면 그 덕택에 그 상대방은 환원이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 A와 B라고 하는 요 물질이 있을 때, A가 만약 전자를 잃어버리고 산화가 된다면, 여기서 A 플러스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양이온화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전자를 얻게 된 B는 음이온화 돼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또는 이제 환원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에너지 측면에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된다면 이것은 자발적인 반응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요 물질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니까,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요 오렌지로 보시던 에너지 준위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요 산화가 된 요 산물이 에너지 준위가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자발적인 반응일까, 비자발적인 반응일까? 에너지 준위가 낮아졌으니까. 그것은 이화적입니까? 예, 자발적이겠죠. 에너지 준위가 훨씬 더 시작할 때보다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산화가 되는 물질은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이렇게 이화작용 과정을 통해서 산화가 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환원이 되는 물질은 에너지 준위가 좀 높아졌거든요. 그 얘기는 에너지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환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제대로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다시 정리를 하고자 하면, 사실 연력학 제1법칙은 단순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어떤 에너지도 사실은 처음에 새롭게 네가 만들거나 또는 써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에너지의 형태만을 이렇게 다르게 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일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체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 그래서 형태가 변할 뿐이지 그 전체 자체의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연력학 제1법칙인데, 그것이 왜 생명체에서 중요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어떤 에너지를 얻고자 할 때는 또 다른 어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는 또 다른 어떤 무생물체에서 에너지를 그것을 어떤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얻을 뿐이지 자기가 자체로 어떤 에너지를 발생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필요한 것이고, 주로
에너지를 많이 담고 있는 물질은 주로 유기 물질들이니까 남의 생명체를 탐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슬픈 기구한 운명이 생명체로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과연 그래서 이제 자발적 반응과 비자발적 반응을 정의를 해줄 수 있는 법칙인데, 언급했듯이 흔히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와 자발적 반응에 관한 관련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주 전체의 무질서 또는 엔트로피는 최소한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전체에서 우주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절대로 감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응 자체가. 그래서 계속 증가하게끔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내용의 골자인데,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이든지 그 엔트로피 자체를 증가를 하게 되는 방향으로, 반응의 결과로 만약에 엔트로피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미 그것이 자발적 반응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반응이 계속 어떤 자발적 반응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점점 더 엔트로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 하면은, 점점 에너지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에너지라도 모든 에너지가 다 같은 에너지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에너지 중에서도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 그것을 우리는 자유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free energy. 그래서 그 자유에너지, 요것을 통해서만 이 에너지를 변형해서 어떤 비자발적인 반응을 수행을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합성을 해야 되겠다. 포도당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서 이제 녹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방식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쓸모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에너지가 쓸모있는 에너지냐? 이것을 자유에너지, 프리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럼 그 나머지 아무리 이제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에너지는 계속 이렇게 형태가 변하니까. 그럴 때 이것을 unusable, 쓸데없는 에너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쓸모없는 에너지가 우리가 놀랄 수 있으나 열입니다. 열이 왜 쓸모가 없어? 우리를 추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데, 물론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일을 시킨다는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열이라는 것은 전혀 쓸데가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죠? 열을 가열을 해서 전기 보일러를 덮어서 전기 기관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뭔 소리야? 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런 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우주의 에너지가 결국 엔트로피가 최고조에 달해서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이 오겠죠. 뭐 계속 몇 천만 조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아마 그런 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 순간이 되면 이것은 이제 모든 우주의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다른 식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에너지로 딱 남아있게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주의 엔트로피도 그때 가서 이제 최고의 위치가 도달하게 된다고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 그 전까지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랬을 때 비자발적인 이런 반응을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 에너지를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닫힌 기회가 아닌 이상해야 밖에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에너지가 이렇게 전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우리는 오픈 시스템, 개방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지적으로 어떤 비자발적 반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여기다 이제 주입을 했다, 외부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또는 제2법칙을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위배한 결과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당장 위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갑자기 처형이 되거나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것을 위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살고 있는 안에 정말 가련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에너지를 주입을 했다고 칩시다. 에너지를 주입을 하기 위해 했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에너지가 변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에너지를 변환을 시키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그런 자발적인 반응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훨씬 더 큰 훨씬 더 큰 형태의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 대조표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남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계속적으로 훨씬 더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작은 스케일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합성했다. 나 장하지. 그래 그거 하느라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에너지를 여기서 밖에서 쏟아 부었는지 아니? 그 과정 자체가 이것이 또 우주 전체 엔트로피에 또 하나 계속 증가시키는데 한몫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그런 과정에서 결국 얼마나 많은 양의 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유용한 에너지를 주입을 한다는 얘기가 그 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전용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의 총합을 어떤 시스템에서 그것을 우리는 자유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물리학자인 깁스라는 분이 처음에 이것을 개념화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보통 G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유에너지. 그랬을 때 요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곳은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은 P과 R은 각각의 P는 프로덕트에서 따온 것으로 R은 리액턴트라고 하는 반응물에서 따온 철자로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있었을 때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에너지로부터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네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지금 들어왔느냐 하는 그 자유에너지 그것을 뺀 값이 델타 G라고 하는 요 값이 되는 것입니다. 델타 G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면은 이 화학 반응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자발적 반응이다. 요 델타 G 값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알았어. 이것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구나. 아니야 이 반응 혼자 못 일어나. 그러니까 에너지 밖에서 주입해 줘야 돼라는 식으로 우리가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그 반응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때 거기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에너지 준이 자유에너지를 플러스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 반응 시작할 때 리액턴트와 반응 후에 프로덕트의 시작과 끝을 각각의 자유에너지를 한번 값을 매겨봤을 때 만약에 자발적인 반응이었다면 반응물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들을 전부 다 자진 신고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졌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 그러면 자발적인 반응일까요? 아니면 비자발적인 반응일까요?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값이 이제 그런 반응이 됐으니까 훨씬 더 이제 프로덕트들이 에너지 준위가 안정적으로 더 낮아졌죠. 자발적 반응이잖아요. 이거 자발. 그러니까 자, 근데 이거 델타 G 값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델타 G 값은 항상 여기서 G 프로덕트에서
G 리액턴트를 빼는 값이잖아요. 이거 음수값이겠어요? 양수값이겠어요? 이게 훨씬 작잖아요. 작은 데서 큰 것을 빼니까 결국 이것은 마이너스 음수값이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델타 G 값이 마이너스이면 자발적인 반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느냐 하면은 이 델타 G 값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델타 G 값은 정의를 하기를 델타 H에서 T 델타 S를 뺀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을 때 이게 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 에너지의 주로 척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어떤 계에서 척도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여기서 그 차이를 무시를 해도 좋습니다. 어떤 자유 에너지만을 추구를 할 때 그랬을 때 여기서 T는 절대 온도 값이고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이 S가 엔트로피거든요. 그러면 같은 모든 상대적인 값에서 이 델타 G 값이 이것이 음수값이 이미 델타 G 값이 음수값이라는 얘기는 자발적 반응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다면 이것은 하나의 고정값으로 가만히 있는 형태에서 무엇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야만 이것이 마이너스 값이 될까요? 똑같은 H 값이 델타 H에서 변화가 없다면 만약에 그러면 요 S 값이 증가를 해야만 요 S가 뭐라고? 엔트로피라고 했죠. 이것이 증가를 해야만 이것이 마이너스 값으로 공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자발적인 반응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그런데 그 반대로 비자발적인 반응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응물보다 산물의 자유 에너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이만큼을 올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이만큼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높은 언덕으로 어떤 큰 볼링공 같은 것을 굴리려고 할 때 힘이 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고, 반대로 이 자발적인 반응인 발열 반응은 엑서고닉 리액션이라는 얘기는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이러한 경우는 그 반대로서 자발적인 반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장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마치 뭐 볼일 다 마치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끝내야만 될까? 참 희한한 방식으로 2장을 이제 끝내고 있는데 그 교과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이제 3장으로 이제 넘겨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논의를 끝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래서 어떤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을 할 때 효소가 어떤 식으로 화학 반응을 촉매작용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킬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길게나마 요 2장 3장을 조금 이런 식으로 길게 질질 끌게 되는, 물론 제가 이제 재주가 없어서 좀 명확하게 요약을 하지 못하고 끌어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기는 하나,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자세하고 길게 끌고 나가더라도 나중에 이 기본이, 이것들이 사실은 기본으로서 탄탄하게 그 모든 다른 이 일반 생물학에서 다른 사안들을 볼 때 모든 저변에 깔리는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강조하지만
Life is chemistry라고 하면서 결국 생물학이라는 것은 결국 물리와 화학이 깔아놓은 판에서 그냥 한때 멋모르고 춤추다가 가게 되는 하나의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 이제 또 뵙겠습니다.